지금부터 지휘는 내가 한다. 전원 엎드려 창문에서 떨어져. 사람들이 일제히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드론이 발사한 소형 폭약이 면회실 외벽에 부딪혔습니다. 지금 남은 인원 전원 대피. 마지막 8명이 지하 벙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최일병 지금 무전체 시도해. 예, 최일병이 무전기를 조작했습니다. 여기는 면회실, 여기는 면회실. 지휘실 응답하라. 잠시 후 무전기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면회실, 여기는 지휘실. 황보고하라. 민간인 28명 전원 지하 벙커 대피 완료. 부상자 없음. 뭐? 어떻게? 거기 지휘한 사람이 누구인가? 썰퐁당이하기 시작합니다.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GOP 최전방 영부대 면회실. 토요일 오후 따뜻한 햇살이 창문으로 쏟아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젊은 병사들과 가족들이 오순도순 이야기를 나누는 평화로운 풍경. 그때 낡은 검정색 파카를 입은 60대 여성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얼굴엔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고 손엔 낡은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기 윤지의 일병 면회 왔습니다. 그 순간 면회실 분위기가 미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북한 억양 분명했습니다. 지읒과 치읒이 섞이는 특유의 발음, 어미를 올리는 억양. 안내 데스크의 박 중사가 인상을 찌푸리며 여성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신분증 주세요. 예, 여기 있습니다. 여성이 떨리는 손으로 주민등록증을 내밀었습니다. 박 중사는 신분증을 받아들더니 동료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이거 봐. 2005년 발급. 귀하자네. 주변 병사 몇 명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박 중사가 일부러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탈북자 가족이 왜 최전방까지 왔어요? 신원조회 시간 좀 걸릴 텐데. 여성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제 딸이 여기서 복무하고 있어서요. 딸이요? 아, 윤지의 일병. 그 애도 탈북 출신이지. 박 중사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요즘 군대도 참 북한 사람들까지 다 봤네. 면회실 구석에서 누군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여성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에 쥔 비닐봉지가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그 안엔 손수 만든 김치와 반찬이 담겨 있었습니다. 조에 들어갈 테니까 저기 구석에 앉아서 기다려요. 시간 좀 걸릴 거예요. 박 중사는 신분증을 던지듯 돌려줬습니다. 여성이 구석 의자에 앉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한 젊은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자리를 옮겼습니다. 노골적인 거부였습니다. 여성은 무릎 위에 손을 올려놓고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세가 묘하게 군인 같았습니다. 등은 곧게 펴져 있었고 시선은 정면을 향했습니다. 두 손은 무릎 위에 정확히 평행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20분쯤 흘렀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부대 내부에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GOP 특유의 날카로운 경보. 병사들이 일제히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장공비 침투 가능성, 전 부대원 비상 집결, 확성기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면회실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어머니들이 비명을 지르며 아이들을 끌어안았고 병사들은 우왕좌왕했습니다. 그런데 구석에 앉아있던 그 여성만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마치 30년간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것처럼. 경보 패턴이 이상합니다. 여성이 나직하게 중얼거렸습니다. 북한 억양이 사라진 차갑고 정확한 표준어였습니다. 30년 전 평양 새벽 5시
조선인민군 정찰국 훈련장. 20대 후반의 여성이 사격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땀에 젖은 군복, 흐트러지지 않은 자세. 김영숙 대좌, 97발 명중. 교관의 외침. 북한군에서 여성이 대자까지 올라간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정찰국 대남 분석팀 책임자, 남한의 군사 동향을 파악하는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현재 여성은 김영숙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이름은 이명숙. 2002년 임신한 몸으로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중국을 거쳐 한국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모든 것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남편은 탈출 직전 총살당했고 뱃속의 아이만이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의 윤지의 일병이었습니다. 한국에 정착한 후 이명숙은 청소 일을 하며 딸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30년간 몸에 밴 습관은 지울 수 없었습니다. 새벽 5시면 자동으로 눈이 떠졌고 걸을 때는 무의식 중에 보폭을 일정하게 맞췄습니다. 위험한 소리에 본능적으로 반응했습니다. 딸 지혜가 자원 입대를 결심했을 때 이명숙은 말렸습니다. 엄마 때문에 내가 군대에서 차별받을까봐. 하지만 지혜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엄마는 살아남았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영웅이에요. 그 말에 이명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면회실. 경보가 울린 지 5분째. 혼란은 계속됐습니다. 병사들은 제대로 된 지시를 받지 못한 채 우왕좌왕했고 민간인들은 출입구로 몰렸습니다. 박 중사는 무전기를 들고 소리쳤습니다. 상황실! 상황실! 연애실 민간인 내피 지시 내려주시오! 하지만 무전기에선 잡음만 들렸습니다. 젠장! 통신이 두절됐어! 이명숙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은 면회실 창문 너머 부대 철책 방향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훈련받은 대로 그녀는 경보음의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단소금 3회, 연소금 1회. 이건 드론 침투 경보. 하지만 GOP 매뉴얼이라면 민간인 대피 방송이 먼저 나와야 한다. 통신 두절? 아니면 의도적 차단? 뭔가 이상했습니다. 이명숙은 조용히 출입구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공포에 질려 있었으니까 그녀만이 침착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전쟁터의 군인처럼. 2003년 서울 신림동. 탈북한 지 1년째. 이명숙은 국정원 조사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귀하의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조선인민군 정찰국 대좌 김영숙. 조사관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우리 측에 협조할 의향이 있습니까? 이명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저 제 딸을 안전하게 키우고 싶을 뿐입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귀하의 경력이라면 제 과거는 묻어주십시오. 저는 이제 그냥 한 아이의 엄마일 뿐입니다. 조사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연락처는 남겨두겠습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그로부터 3년 후, 딸 지혜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지혜가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애들이 나보고 빨갱이래. 이명숙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딸을 안고 말했습니다. 지혜야, 엄마가 북한 사람이었던 건 맞아. 하지만 엄마는 너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여기까지 왔어. 그게 엄마의 자랑이야. 엄마, 북한에서 뭐 했어? 엄마는 군인이었어. 하지만 이제는 아니야. 지혜가 엄마를 꼭 껴안았습니다. 엄마, 나는 엄마가 제일 멋있어. 2015년, 이명숙은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GOP 영부대 출신 예비역 대령 강민호.
민간 안보 세미나에서 우연히 만난 그는 북한 정찰국의 활동을 연구하는 학자였습니다. 혹시 김영숙 대자를 아십니까? 강민호의 질문에 이명숙은 얼어붙었습니다. 왜 그걸 물으십니까? 1995년 제가 GOP 초소 근무를 설 때였습니다. 북한군 정찰조가 침투했죠. 강민호의 눈에 깊은 회한이 스쳤습니다. 우리 초소는 거의 전멸할 뻔했습니다. 그때 북한군 측에서 교전을 중지하라는 무전이 들렸어요.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이명숙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우리를 살렸습니다. 나중에 분석한 결과 그 지시는 정찰국 지휘부에서 나온 거였어요. 교전을 확대하지 말라는. 왜 그랬을까요? 모릅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저와 제 부하들은 살았습니다. 저는 평생 그 목소리를 잊지 못합니다. 이명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기억했습니다. 1995년 그날 그녀가 작전을 중지시킨 이유, 무전기 너머로 들린 한국군 병사의 비명. 그 목소리가 너무 젊었습니다. 자신의 부하들과 같은 나이. 그녀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교전 중지. 철수하라. 그 결정으로 그녀는 당 간부들에게 질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2025년 딸 지혜가 군에 입대했습니다. 배치받은 곳이 GOP 영부대. 바로 강민호 대령이 복무했던 그 부대였습니다. 이명숙은 운명을 느꼈습니다. 내가 가야 해. 딸이 그곳에서 안전한지 확인해야 해. 그리고 오늘 그녀는 이 면회실에 앉아 있습니다. 경보가 울리는 지금 이 순간 30년 전의 본능이 되살아났습니다. 면회실. 경보가 울린 지 10분. 혼란은 극에 달했습니다. 박 중사는 여전히 통신 복구를 시도하고 있었고 민간인들은 울부짖으며 출구로 몰렸습니다. 그때 한 여자 병사가 면회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엄마, 윤지의 일병이었습니다. 이명숙은 딸을 보자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혜야, 괜찮니? 엄마, 여긴 위험해요. 빨리 대피해야 해요. 하지만 박 중사가 가로막았습니다. 야, 윤일병. 지금 민간인 이동 금지야. 상부 지시 떨어질 때까지 대기. 하지만 중사님, 드론 침투 상황이면 면회실은 너무 노출되어 있어요. 지하 대피소로. 닥쳐. 내가 뭔데 작전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야? 박 중사가 소리쳤습니다. 탈북자 주제에 군대에서 목소리를 높여 내 엄마나 잘 챙겨. 주변 병사들이 키득거렸습니다. 지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명숙이 조용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중사님, 제 딸 말이 맞습니다. 지금 이 위치는 전술적으로. 아줌마는 가만히 계세요. 여기 민간인이 군사작전에 대해 뭘 안다고? 박 중사가 비웃었습니다. 간첩 출신이 군사 전문가라도 돼요? 이명숙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참았습니다. 30년간 참아온 것처럼. 그때 또 다른 병사가 급하게 뛰어들어왔습니다. 중사님, 대대장님이 찾으십니다. 뭐, 지금? 예, 당장 지휘실로 오래요. 박 중사가 혀를 찼습니다. 윤일병, 여기 민간인들 관리해. 절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해. 예, 알겠습니다. 박 중사가 급히 나가자 면회실엔 젊은 병사 몇 명과 민간인들만 남았습니다. 지혜가 엄마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여기서 복무한다고 해서. 아니야, 지혜야. 넌 잘못한 게 없어. 이명숙이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가 자랑스러워. 내가 이렇게 당당하게 군복을 입고 있다는 게. 그 순간
창문 밖에서 섬광이 번쩍였습니다. 쾅! 엄청난 폭발음과 함께 부대 철책 방향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면회실이 흔들렸습니다. 으악! 민간인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지혜가 창문으로 뛰어가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드론 격추 실패, 철책 손상. 이명숙은 즉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모든 주저함이 사라졌습니다. 30년간 숨겨왔던 군인의 얼굴, 조선인민군 정찰국 대자 김영숙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지혜, 지금 부대 상황은? 통신 두절, 지휘 체계 혼란, 드론 추가 침투 가능성 있어요. 알았다. 내가 지휘한다. 엄마. 이명숙이 면회실 중앙으로 걸어나갔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군인의 포포. 정확하고 흔들림 없고 권위가 있었습니다. 전원 집합. 이명숙의 목소리가 면회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북한 억양은 사라지고 명령조의 표준어가 울렸습니다. 젊은 병사들이 멍하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지금 이 부대는 지휘 공백 상태다. 통신 두절, 드론 침투, 2차 공격 가능성, 민간인 28명의 생명이 위험하다. 이명숙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전직 군인이다. 지금부터 내 지시를 따르면 전원 생존할 수 있다. 따를 것인가? 병사들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엔 놀라움과 혼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있었습니다. 이명숙이 한 명의 병사를 지목했습니다. 네, 계급과 보직. 1일병 최민준입니다. 통신병입니다. 좋아. 최일병, 지금 비상 무전 주파수는 작동하나? 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해. 지금 당장. 최일병이 허둥지둥 무전기를 확인했습니다. 이명숙은 다른 병사를 불렀습니다. 네, 보직. 상병 김태양, 보급계입니다. 이 건물의 비상 대피로와 지하 벙커 위치를 아나? 예, 압니다. 민간인들을 3개 그룹으로 나눠 노약자, 영유아 동반, 일반 성인. 각 그룹당 병사 1명 배치. 예. 김태양 상병이 즉시 움직였습니다. 이명숙은 딸 지혜를 불렀습니다. 윤일병. 예. 철책 손상 구역은 어디? 4번 지피 방향, 약 200m 지점입니다. 그곳에서 이 건물까지 직선 거리는 약 500m입니다. 좋아. 드론의 평균 속도가 초속 20m라면 2차 공격까지 25초, 민간인 대피 가능 시간은 20초. 지혜의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정확하게 계산을? 이명숙은 전체 병사를 향해 명령했습니다. 전원 비상 대피 개시, 노약자부터 질서 유지, 공황 상태 발생 시 강제 진정. 병사들이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마치 오랜 훈련을 받은 것처럼. 아니, 사실은 이명숙의 목소리에는 30년간 수천 명의 부하를 지휘한 권위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일병, 무전 상황은? 비상 주파수 작동합니다. 하지만 지휘실과 연결이 안 됩니다. 좋아. 일단 대피 완료 후 재시도. 김상병, 지하 벙커 문 개방 확인. 확인했습니다. 윤일병, 창문 감시. 드론 재침투 시 즉시 보고. 예. 이명숙은 시계를 봤습니다. 대피 시작 12초. 민간인 28명 중 20명이 이미 이동했습니다. 남은 시간 8초. 그때 지혜가 소리쳤습니다. 엄마, 드론 재접근. 창문 밖 하늘에서 작은 검은 점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명숙은 즉시 판단했습니다. 전원 엎드려.
창문에서 떨어져 사람들이 일제히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드론이 발사한 소형 폭약이 면회실 외벽에 부딪혔습니다. 건물이 흔들렸지만 구조는 무사했습니다. 지금 남은 인원 전원 대피, 마지막 8명이 지하 벙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이명숙이 마지막으로 들어가며 철문을 닫았습니다. 두꺼운 철문이 닫히는 순간 밖에서 또 한 번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안전했습니다. 지하 벙커 안 사람들은 숨을 헐떡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한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울고 있었습니다. 이명숙은 그녀에게 다가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안전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명숙은 병사들을 모았습니다. 최일병, 지금 무전제 시도. 예. 최일병이 무전기를 조작했습니다. 여기는 면회실, 여기는 면회실. 지휘실 응답하라. 잠시 후 무전기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면회실, 여기는 지휘실. 상황 보고하라. 민간인 28명 전원 지하 벙커 대피 완료. 부상자 없음. 뭐? 어떻게? 거기 지휘 인원이 누구인가? 최일병이 이명숙을 바라봤습니다. 이명숙은 무전기를 받았습니다. 여기는 민간인 이명숙입니다. 일시적으로 대피를 지휘했습니다. 민간인? 신원이? 윤지의 일병의 모친입니다. 무전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대대장이 직접 가겠다. 그쪽 상황 유지하라. 이명숙은 무전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설명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30년간 숨겨온 진실을. 20분 후 지하 벙커 문이 열렸습니다. 대대장 김준호 중령이 들어왔습니다. 뒤따라 박 중사와 몇 명의 간부들이 함께였습니다. 민간인 이명숙 씨? 예. 이명숙이 일어나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경례 자세가 나올 뻔했지만 그녀는 참았습니다. 김준호 중령이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민간인이 이런 대피를 지휘할 수 있었습니까? 저는 과거에 군 경력이 있습니다. 군 경력? 한국군입니까? 아닙니다. 김준호 중령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설마 조선인민군 정찰국 대좌 김영숙이었습니다. 벙커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박 중사가 뒤로 물러서며 중얼거렸습니다. 북한군? 대좌? 김준호 중령은 잠시 그녀를 응시했습니다. 언제 탈북하셨습니까? 2002년입니다. 이후 한국에서 신원을 세탁하고 살아왔습니다. 왜 신분을 숨겼습니까? 제 딸이 차별받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김준호 중령이 지혜를 바라봤습니다. 지혜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일병, 당신의 어머니가. 예,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엄마가 자랑스럽습니다. 김준호 중령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명숙 씨, 아니, 김영숙 씨, 이명숙이라 불러주십시오. 그게 제 진짜 이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명숙 씨, 오늘 당신이 한 일은 규정을 벗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28명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김준호 중령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변 병사들도 일제히 경례했습니다. 박 중사만이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이명숙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제 딸이 복무하는 부대를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어떻게 GOP 매뉴얼을 이렇게 정확히 아셨습니까? 탈북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이명숙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중령님, 저는 30년간 한국군을 연구했던 사람입니다. 당신들의 교범,
작전 절차, 지휘 체계, 제 머릿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군인이라는 건 몸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숨겨도 김준호 중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1995년 GOP 4번 초소 교전 사건을 아십니까? 이명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때 교전 중지 명령을 내린 사람이 당신입니까? 이명숙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제가 내렸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젊은 병사들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남한이든 북한이든 그들은 그저 명령에 따르는 아이들이었습니다. 더 이상의 죽음을 원치 않았습니다. 김준호 중령의 눈에 깊은 감정이 스쳤습니다. 그날 살아남은 병사 중 한 명이 강민호 예비역 대령입니다. 제 은사님이십니다. 이명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당신이 강 대령의 제자. 예. 은사님은 평생 그날의 은인을 찾으셨습니다. 이제 알 것 같습니다. 그 은인이 바로 당신이었다는 것을. 김준호 중령이 다시 한번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사님을 대신해 감사드립니다. 이명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30년 만에 그날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확인받았습니다. 김준호 중령이 박 중사를 불렀습니다. 박 중사, 예. 오늘 당신의 행동에 대해 보고서를 제출하시오. 박 중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중령님, 그게 이명숙 씨와 윤일병에 대한 발언들 전부 기록되어 있소. 면회실 CCTV, 음성까지 녹음되는 장치였습니다. 박 중사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그때 지혜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중령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말하시오, 윤일병. 지혜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 중사는 저를 포함한 여군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혀왔습니다. 성희롱 발언, 업무 차별, 공개적 모욕. 하지만 저희는 신고할 수 없었습니다. 왜? 박 중사가 보급계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군수품 배분, 휴가 승인, 모든 게 그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3개월 전, 같은 부대, 여군 생활관. 윤지의 일병은 샤워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박 중사와 마주쳤습니다. 윤일병. 예, 중사님. 박 중사가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머리가 맞네. 탈북 출신치곤 피부가 하얀데. 지혜는 불편했지만 참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말이야. 박 중사가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북한 여자들은 어때? 남한이랑 다르니? 무슨 말씀이신지. 야, 솔직하게 말해봐. 북한에선 어떻게 살았어? 배고파서 몸 팔기도 했다며? 지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 에이, 숨기지 마. 탈북자들 그런 거 다 아는데. 박 중사가 비웃었습니다. 지혜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계급, 권력, 그리고 박 중사는 보급계였습니다. 2주 후, 부대 창고, 지혜는 물품 정리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 중사가 들어왔습니다. 윤일병, 혼자야? 예, 중사님. 이번 주 휴가 신청했지? 예. 엄마 면회 온다며? 그 탈북 아줌마. 예. 박 중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근데 말이야, 휴가 승인이 좀 애매하네. 왜요? 인원이 부족해서. 내가 빠지면 당직 배치가 안 돼. 지혜는 알았습니다. 이게 거짓말이라는 것을. 하지만 이미 어머니가 표를 끊으셨는데요. 그건 내가 어떻게 알아?
군대가 내 집이야? 박 중사가 냉소했습니다. 제발, 이번 휴가만은. 그럼 조건이 있어. 박 중사가 다가왔습니다. 너무 가까이. 저녁에 나랑 술 한잔하면 생각해 볼게. 지혜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중사님, 그건. 왜? 싫어. 그럼 휴가 취소. 박 중사가 서류를 찢는 신용을 했습니다. 지혜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할래? 생각해 보겠습니다. 생각? 지금 대답해. 그 순간 창고 문이 열렸습니다. 다른 병사가 들어왔습니다. 박 중사는 즉시 한 발 물러섰습니다. 아, 윤일병. 휴가 서류는 내일 다시 얘기하자. 그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나갔습니다. 지혜는 벽에 기대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지혜는 생활관에서 핸드폰을 켰습니다. 녹음 앱을 켰습니다. 증거를 모으자. 언젠간 이걸로 신고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박 중사 같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는 것을. 1개월 후, 여군 화장실 앞, 한 여자 상병이 울고 있었습니다. 지혜가 다가갔습니다. 선임님, 괜찮으세요? 지혜야. 상병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나 전역하고 싶어. 왜요? 못 참겠어. 박 중사 그 새끼. 오늘도 내 앞에서. 상병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했는데요? 내 몸매 평가를 했어. 다른 남자 병사들 앞에서. 가슴은 작지만 엉덩이는 괜찮네. 이런 식으로. 지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신고하셨어요? 신고? 누구한테? 보급계가 박 중사야. 내가 신고하면 내 짐은 계속 늦게 도착하고 휴가는 맨날 밀리고 급식 배식도 꼴찌로 받아. 하지만 지혜야, 넌 아직 몰라. 여기선 박 중사가 왕이야. 걔 미움받으면 군생활 못해. 상병이 지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너도 조심해. 너 탈북자잖아. 박 중사가 너 찍으면 끝이야. 그날부터 지혜는 모든 대화를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중사의 성희롱 발언, 다른 여군들의 고백, 보급품 횡령 정황, 휴가 승인 거래 제한. 3개월간 지혜는 72개의 녹음 파일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신고하지 못했습니다. 누가 믿어줄까? 나 같은 일병이 중사를 고발하면? 게다가 난 탈북자야. 사람들이 나를 믿어줄까? 지혜는 매일 밤 녹음 파일을 들으며 울었습니다. 김준호 중령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계속 말하시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지혜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이건 지난 3개월간 제가 모은 증거입니다. 군수품 횡령, 장비 관리 부실, 안전 점검 조작. 김준호 중령이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이게 사실이요? 예. 오늘 들어온 침투 사건도 사실은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이요? 철책 센서가 2주 전부터 고장 났었습니다. 하지만 수리비를 횡령하고 보고서만 조작했습니다. 박 중사와 보급 담당 대위님이 함께. 벙커 안이 술렁였습니다. 박 중사가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야. 증거가 어디 있어? USB에 다 있습니다. 문자 기록, 회계장부, 그리고 지혜가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파일도 있습니다. 김준호 중령은 즉시 헌병을 호출했습니다. 박 중사, 당신은 지금부터 조사를 받을 것이오. 움직이지 마시오. 박 중사는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엔 모든 것이 끝났다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이명숙이 딸에게 다가갔습니다. 지혜야, 왜 진작 말하지 않았니? 엄마, 저는. 지혜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엄마처럼 강하지 못해요. 엄마는 목숨을 걸고 탈북했잖아요. 저는 그저 군대에서 괴롭힘 당하는 것도 참지 못하는 이명숙이 딸을 꼭 껴안았습니다. 아니야, 지혜야. 너는 충분히 강해. 이렇게 증거를 모으고 진실을 말하는 것. 그게 진짜 용기야. 엄마, 참는 게 용기가 아니야. 말하는 게 용기야. 모녀가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김준호 중령은 조용히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른 병사들에게 물었습니다. 다른 피해자는 없소? 그러다 한 명의 여자 병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 저도요. 결국 5명의 여군이 손을 들었습니다. 김준호 중령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게 이 부대의 현실이었단 말이요. 그는 이명숙을 바라봤습니다. 이명숙 씨, 오늘 당신이 구한 건 28명의 생명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부대 전체를 구한 겁니다. 저는 그저 아닙니다. 당신의 용기가 이 모든 진실을 드러나게 했습니다. 이명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혜야, 이제 괜찮아. 엄마가 있어. 예, 엄마. 3개월 후 국방부 청사 대규모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GOP 영부대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박 중사를 포함한 5명의 간부를 군수품 횡령 및 성희롱 혐의로 군사재판에 회부했습니다. 또한 안전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부대장을 경질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방부는 군 내 성범죄 및 부정부패 근절 특별 TF를 구성했습니다. 특히 여군 인권 보호를 위한 독립적 신고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제보자인 윤지의 일병에 대한 보호 조치는 윤 일병은 현재 안전하게 복무 중이며 용기 있는 제보에 대해 표창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민간인 제보자에 대해서는 대변인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민간인 제보자의 신원은 보호 차원에서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성북동의 작은 카페. 이명숙은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랜만입니다. 김영숙. 아니, 이명숙 씨. 강민호 예비역 대령이었습니다. 이명숙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강 대령님, 제자에게서 들었습니다. 당신이 그날 우리를 살린 사람이었다는 것을. 예, 30년간 찾고 싶었습니다. 강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와 제 전우들을 살려주셔서 저는 그저 그리고 이번에도 당신의 딸과 그 부대를 구했다고 들었습니다. 이명숙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평생 2개의 조국 사이에서 살았습니다. 북한에서 태어났지만 남한에서 딸을 키웠죠. 힘드셨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조국이 어디든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살려야 할 생명들. 강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은 진짜 군인입니다. 어느 나라의 군복을 입든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잠시 조용히 커피를 마셨습니다. 참, 하나 전해드릴 말이 있습니다. 뭔가요? 국방부에서 당신을 민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싶다고 합니다. 대북 정보 분석 분야에서. 이명숙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당신만큼 북한군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미 증명했습니다. 당신이 진정 누구의 편인지를. 이명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녁. 이명숙은 딸 지혜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이제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엄마, 부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여군들도 이제 당당하게 의견을 말해요. 다행이다. 그리고 저 부사관으로 진급시험 준비하려고요. 이명숙은 놀라서 딸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예. 엄마가 보여줬잖아요. 진짜 군인이 뭔지. 이명숙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혜야, 엄마는 내가 자랑스러워. 내가 엄마보다 훨씬 강하고 용감해. 아니에요, 엄마. 엄마가 있었기에 제가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6개월 후 국방일보 일면 GOP 영부대 모범부대로 선정, 여군 인권보호 우수 사례로 국방부 표창, 기사 옆에 작은 사진이 실렸습니다. 윤지의 하사, 부사관으로 진급한 그녀의 당당한 모습, 그리고 그 옆에 민간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이명숙의 사진, 더 이상 숨지 않는 얼굴, 당당한 미소. 이명숙은 가끔 생각합니다. 30년 전 두만강을 건널 때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더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딸의 사랑, 존중, 그리고 진짜 정체성. 그녀는 더 이상 북한 사람도 남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녀는 그저 한 사람의 어머니이자 용기 있는 군인입니다. 조국이 어디든 사람을 구하는 것, 그것이 진짜 군인의 길이라는 것을 그녀는 이제 압니다. 썰퐁당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